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는 법. 자꾸 상처받는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었다. 나는 왜 항상 상처받는 쪽일까? 당신도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지 않나요? 왜 저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는 이토록 힘들까? 같은 말을 들었는데도 이상하게 나만 마음에 멍이 드는 것 같고, 같은 상황이 반복될수록 점점 내가 더 이상한 사람이 되어가는 느낌이 들기도 하죠. 그러다 보면 결국 조용히 입을 닫고 점점 사람들을 피하게 됩니다. 어차피 말해봤자 상처만 받는데 뭐하러. 그 마음 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면 알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상처받았던 이유가 절대 당신의 문제 때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요. 착한 사람일수록 더 많이 상처받는다.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배려심이 많고 눈치가 빠르고 무리를 깨기 싫어하는 사람일수록 더 자주, 더 깊이 상처받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늘 괜찮다고 말하면서 마음은 괜찮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보다 표정이 먼저 바뀌고 나도 상처받았어. 대신 그래, 네가 힘들었겠다라고 말해주죠. 그런 사람들 곁에는 이상하게도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붙습니다. 상대는 말합니다. 너는 항상 잘 이해해주잖아. 넌 이런 거 가지고 뭐라고 안 하잖아. 그러고선 조금씩 선을 넘기 시작하죠. 이해를 베풀면 당연한 게 되고, 양보를 하면 의무가 되며, 한 번만 더 참고 넘어가면 어느 순간 참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문득 나는 왜 늘 이런 관계에만 엮일까? 왜 나만 자꾸 뒷전이 되는 걸까? 하고 마음속에서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죠. 사람은 바꾸려고 하면 반드시 상처 준다. 저도 그랬습니다. 한때는 사람을 바꾸려 했습니다. 저 사람도 언젠간 나처럼 이해해주겠지.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으니 알아주겠지. 그런 기대를 품고 기다렸지만 돌아온 건 무관심과 당연함이었습니다. 그때 알게 됐습니다. 상대방을 바꾸려는 순간 내가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걸요.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자기가 바뀌어야 할 이유를 느끼지 않는 한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 사람 입장에선 문제가 없으니까요. 내가 다 받아주고 다 참아주고 아무 말도 안 하니까요. 그러니 그 사람은 말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리고 그 말에 나는 더 큰 상처를 입죠. 괜찮아 보였다는 말이 가장 서러운 이유. 아마 이런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울컥해서 털어놨는데 상대가 말하죠. 근데 너는 평소에 괜찮아 보였잖아. 그 말에 뭔가 뚝 끊어지듯 허탈함이 밀려옵니다. 그 말은 결국 네가 힘들어 보여야 내가 조심했을 텐데 네가 안 힘들어 보여서 내가 그랬다 는 뜻이니까요. 왜 내가 아팠는지를 묻기 전에 너 왜 티 안 냈어? 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말이기도 하죠. 사실 우리는 많이 괜찮지 않았습니다. 표현하지 않았을 뿐이죠. 말하면 민폐일까봐, 말하면 불편해할까봐, 말하면 또 뭔가 손해보게 될까봐. 그런데 말 안 했다고 상처받을 자격마저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처는 조용히 옵니다. 대부분의 상처는 말하지 못했던 순간에 생깁니다. 참느라 맞추느라 모른 척하느라 생긴 그 수많은 침묵 속에서요. 왜 나만 참아야 해요? 한 청취자분이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저는 왜 항상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죠? 왜 나만 참아야 해요? 왜 그 사람은 자기 멋대로 말하고 행동하면서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걸까요? 이 질문은 사실 너무 정당합니다. 당신은 착해서가 아니라 늘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강박 안에 갇혀 있었던 건 아닐까요? 나쁜 사람이 되긴 싫고 남들이 나를 싫어할까봐 두렵고 그래서 늘 먼저 사과하고 먼저 이해하고 먼저 마음을 접어두곤 했던 거죠. 그런데요, 진짜 건강한 관계는 좋은 사람일 필요가 없는 관계입니다. 맞는 말만 해도 조용히 있어도 가끔 이기적이어도 그대로 존중받고 그대로 괜찮은 관계. 그런 관계에서 우리는 진짜 숨을 쉽니다. 착한 게 문제가 아니라 착한 채 살아야 한다는 게 문제.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착한 게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착한 척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은 대부분 어린 시절에서 비롯됩니다. 착한 애가 되어야 사랑받는다. 말 잘 듣는 아이여야 혼나지 않는다. 그렇게 배운 우리는 어른이 되어서도 갈등을 피하려 하고 불편함을 숨기려 하고 항상 괜찮은 사람 역할을 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누적된 억울함은 나도 모르게 폭발하거나 아예 관계를 끊어버리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그게 바로 탈인간 관계 증후군입니다. 사람이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어서 그냥 혼자가 제일 편하다고 마음의 문을 아예 닫아버리는 겁니다. 조용한 사람일수록 한계선이 명확해야 합니다.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 중요하죠. 하지만 잘 지낸다는 건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 한계를 먼저 알고 그 선을 지키는 게 더 건강한 방식입니다. 이 이상은 안 돼. 이런 말투는 받아들일 수 없어. 이런 상황에서는 거절해야 해. 그 경계를 내 안에 분명히 정하고 그걸 침해받았을 땐 부드럽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 좀 속상하네요. 나는 이런 방식이 불편해요. 나는 이 부분은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을 한다고 당신이 나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을 꺼낼 수 있는 사람이 진짜로 자기 자신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보다 나의 기준을 바꾸는 게 빠르다. 한 가지 팩트를 알려드릴게요. 사람은 기준에 맞게 모이고 기준에 따라 떠납니다. 당신이 나를 무시하는 사람에게 계속 기회를 준다면 그 사람은 그래도 되나보다 하고 더 무시합니다. 하지만 한두 번 기회를 줬음에도 똑같은 상처를 반복한다면 그때는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이건 내 선을 넘었어. 이 사람은 이제 내 삶에 들어올 수 없어. 그 기준을 세우는 순간부터 당신 주변의 사람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마무리 전에 당신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 당신이 지금까지 상처받았던 건 마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기준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단지 그 관계가 나를 존중하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단지 그 괜찮음을 스스로 의심하게 만드는 사람들 곁에 있었을 뿐이죠.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 상처는 상처가 아니라 이제는 지켜야 할 나의 자존심이 됩니다. 두 번째, 선을 그을 줄 아는 사람만이 무너지지 않는다. 거기까진 괜찮았는데 그 이상은 좀 선을 넘은 거였어. 누군가 이런 말을 했을 때 당신은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어쩌면 이런 반응이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나도 그러고 싶었는데 말하면 어색해질까봐, 괜히 예민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내가 좀 참으면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선을 넘는 사람을 탓하기보단 선을 그을 용기를 내지 못한 나를 자책하곤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선을 긋는 건 예의 없는 일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건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친절은 하되 허용은 조심스럽게. 한 회사에서 일하던 후배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똑부러지고 싹싹하고 눈치도 빠른 친구였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조금씩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 그건 너무 번거로우실 테니 제가 처리할게요. 도움을 주는 것까진 좋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다음 주가 되자 그는 이건 제가 늘 했던 거니까 오늘도 맡길게요. 그때처럼 이번 것도 좀 해주실 수 있죠?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내가 배려라고 준 공간이 어느새 의무로 굳어지고 있었다는 걸요. 착한 사람이 손해본다는 말. 정확히 따지면 선 없는 친절은 반드시 오용된다는 뜻입니다. 선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려진다. 선을 긋는 건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좀 불편해요. 라고 말해도 계속 받아주고 계속 웃으며 넘기면 상대는 결코 그 선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건 말한 뒤의 행동입니다. 그건 어려워요. 라고 말했으면 진짜 그 부탁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건 불편합니다. 라고 했으면 다음에 또 같은 상황이 왔을 때는 조용히 그 자리에서 빠져야 합니다. 사람은 말보다 행동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태도에 설득당하죠. 거절은 무례가 아니라 성숙입니다. 이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절한다고 해서 사람이 멀어질 관계라면 애초에 건강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나를 아끼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번엔 어렵다고 했을 때 오히려 더 신경 써주고 존중해줍니다. 한 청취자 사연이 생각납니다. 항상 부탁을 잘 들어주는 직장 동료가 있었어요. 근데 딱 한 번, 이번 주는 너무 바빠서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말하자 그 다음부터 완전히 말수가 없어지더라고요. 결국 저를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더군요. 어떤가요? 이게 정말 내 편이 맞는 걸까요? 거절 한 번에 뿔이 나는 사람은 지금껏 당신을 좋아한 게 아니라 당신이 해주는 서비스를 좋아했던 겁니다.
모든 관계에는 심리적 임계점이 존재한다. 사람 사이에도 폭발점이 있습니다. 말로 하지 못했던 감정, 억눌렀던 서운함, 지나치게 넘어갔던 수많은 상황들이 마치 용암처럼 안에 쌓여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주 사소한 일 하나에 갑자기 폭발하죠. 내가 그동안 얼마나 참았는데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이미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관계는 거기서부터 산산이 부서지곤 하죠. 그래서 중요한 건 터지기 전에 단호해지는 것입니다. 불편함은 쌓이기 전에 정리해야 하고 감정은 미루지 말고 그때그때 말해야 하며 부담은 커지기 전에 반절은 나눠야 합니다. 그 말 지금 좀 기분이 상하네요. 선을 긋는 방법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표현은 이것입니다. 그 말 좀 기분이 상하네요. 혹은 그 방식은 저랑 잘 안 맞아요. 이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는 경계선으로 작동합니다. 물론 상대는 놀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받아줬던 사람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하면 말이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당황은 학습의 시작입니다. 그 사람은 그제야 비로소 아, 이건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건 상대가 싫어하는 방식이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저는 그런 방식이 편하지 않아요. 그 말이 인생을 바꿉니다. 예전엔 그런 말조차 꺼내는 게 어려웠습니다. 뭐 이런 걸로 예민하게 구냐고 할까봐, 쟤 또 튄다고 생각할까봐, 괜히 분위기 망친다고 할까봐.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말 하나가 내 정신 건강을 지켜주는 문장이란 걸요. 저는 그런 방식이 편하지 않아요. 이 말은 싸우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싶다는 의사 표현일 뿐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갈 자격은 충분히 있습니다. 무례한 사람은 무례해도 괜찮은 사람을 찾아다닌다. 관계를 맺는 방식에도 패턴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례한 사람들은 늘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을 타깃으로 삼습니다. 거절 못하는 사람, 웃으며 넘기는 사람, 말 한번 꺼내는 걸 힘들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마치 무례해도 되는 허용구역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상대만 따라붙게 되죠. 그 악순환을 끊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한두 번 말할 수 있고, 불편함을 표현할 수 있고, 거절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 앞에선 누구도 함부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내가 바뀌면 상대도 바뀌고 관계도 바뀐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만 바뀌면 진짜 괜찮은 관계일 텐데. 하지만 그건 너무 긴 기다림이고 너무 높은 기대입니다. 더 빠른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바뀌는 것, 내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 내 경계를 분명히 밝히는 것.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사람의 태도도 달라지고 아예 떠나야 할 사람은 조용히 떠나고 그 빈자리에 정말 좋은 사람들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관계는 결국 내가 허용한 만큼만 나에게 머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선명한 경계는 나를 무섭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더 편안하고 존중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당신이 나쁘지 않기 위해 수없이 참았던 그 모든 순간들, 이제는 그 수고 대신 조용하고 단단한 한마디로 바꿔보세요. 저는 그건 좀 어렵습니다. 그 한 문장에 당신의 자존감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참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지 않기 위해 기준을 세우는 법을요. 세 번째, 상대가 나를 함부로 대할 때 무너지지 않고 대처하는 법. 왜 나한테만 이렇게 대하지? 말투가 날카롭고 눈빛이 싸늘하고 농담이라면서도 꼭 마음에 밝히는 말을 던지고 그럴 때면 당신도 모르게 머리가 하얘지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 순간이 오죠. 그러다 그냥 웃고 넘기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상하게 왜 난 아무 말도 못했지? 스스로가 작아지는 기분에 휩싸이죠.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그 상황에 대처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 영상에서 함께 나눌 이 이야기들을 듣고 나면 이제는 함부로 대하는 사람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나를 지킬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기술, 표정으로 대답하지 않기. 사람이 당황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반응이 있습니다. 웃음, 이에요. 아, 네. 그냥 농담이었나 보다. 하지만 이건 상대에게 나는 불편하지 않다는 신호로 전달됩니다. 상대는 더 확신하죠. 아, 이 사람은 이런 농담도 괜찮아 하네. 이 정도 말투에도 그냥 넘어가네. 그 순간부터 상대의 말은 더 거칠어지고 당신의 경계는 더 무너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 이겁니다. 불편할 땐 웃지 마라. 불쾌한 말이 나왔을 때 웃음 대신 표정 없는 침묵을 택하세요.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차분한 얼굴로 조용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불편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기술, 반문형 응답으로 주도권 되찾기. 이런 상황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야, 너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하냐? 그거 하나 가지고 뭘 그렇게 삐지냐? 아, 뭐, 그냥 한 말이야. 왜 이렇게 받아들이냐? 이런 말은 상대의 무례함을 당신의 예민함으로 바꾸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 가장 좋은 대응은 질문으로 되받아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말 지금 꼭 해야 했던 건가요? 혹시 일부러 그렇게 말하신 건가요? 제가 오해한 게 아니라면 이건 좀 무례한 것 같은데요. 이건 공격이 아닙니다. 그저 상대가 자기 말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말이 아닌 질문은 상대를 수세에 몰아넣지 않으면서도 상황의 주도권을 부드럽게 돌려줍니다. 세 번째 기술, 감정을 번역해서 표현하기. 사람은 화가 나면 공격하거나 침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두 가지 모두 관계를 망칩니다. 그럴 땐 감정을 번역해 보세요. 예를 들어, 지금 그 말에 조금 놀랐어요. 전 그게 웃긴 농담으로는 안 들려요. 제가 뭘 잘못한 건지 궁금해서요.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당신의 감정을 객관적 문장으로 듣게 됩니다. 그 순간 방어적 태도가 누그러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런 식의 표현은 상대가 잘못을 인정하게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기술, 3초간의 침묵. 때론 말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조용한 정적입니다. 무례한 말을 듣고 즉시 반응하지 마세요. 3초만 그냥 가만히 바라보세요. 그 짧은 3초가 상대에게는 아주 길고 묘한 불편을 줍니다. 그 3초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 다시 생각해봐. 나는 네 말이 가볍지 않게 들렸어. 이건 그냥 넘기지 않을 거야. 말보다 강한 침묵. 그건 당신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상대는 그 순간 자신의 말이 얼마나 선을 넘었는지를 체감하게 되죠. 다섯 번째 기술, 거리두기를 기술적으로 하기. 사람과의 거리는 감정이 아니라 기술입니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멀어지면 그건 도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거리를 두면 그건 선택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어, 답장을 바로 하지 않는다. 일부러 그 사람 없는 자리를 택한다. 필요 없는 연락은 하지 않는다. 이 모든 건 나는 너와 이 정도까지만 관계를 맺겠다는 무언의 신호입니다. 물론 처음엔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거리를 두면 상대는 당신을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불편한 사람의 영향력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여섯 번째 기술, 진짜 내 편은 설명 없이도 이해한다.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누군가가 당신의 불편함에 그거 하나 가지고 왜 그래?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내 편이 아닙니다. 진짜 내 편은 내가 불편하다고 말했을 때 그 이유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믿어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앞에서는 내 감정을 합리화하지 않아도 되고 내 감정을 정당화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그래, 너가 불편했다면 그럴 만했을 거야 하고 받아줄 수 있는 사람. 그런 관계가 진짜 상처받지 않는 인간관계의 출발점입니다. 일곱 번째 기술, 무례함을 용서하는 대신 무시하라. 상대를 이해하려고 할수록 우리는 더 깊이 다칩니다. 아, 그 사람도 힘든가 보다. 원래 저런 스타일이니까. 그 사람도 상처가 많아서 그럴 거야. 이런 생각이 무례함을 용서하도록 만든다면 결국 상처는 당신이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해보다 무시가 낫습니다. 대응하지 않고 감정 쓰지 않고 그냥 내 세계에서 조용히 거리를 둡니다. 그게 바로 스스로를 지키는 성숙한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당신이 지금까지 참았던 건 약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압니다. 상대가 나를 함부로 대할 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조용히 단호하게 나를 지키는 방식들이 있다는 걸요. 나는 더 이상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이 아니다. 그 사실을 당신 스스로부터 먼저 인식해 주세요. 네 번째, 상처는 잘못된 사람을 곁에 둔 대가다. 처음엔 안 그랬어요. 상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그 사람, 처음엔 진짜 괜찮았어요.
정말 다정했고 늘 웃어줬고 말도 따뜻했어요. 그래서 전 진심인 줄 알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딘가 조금씩 이상해졌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냐는 말에 그냥 농담이었는데 왜 그래? 하고 넘기고 그건 좀 불편하다 하면 너 진짜 예민하다는 말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결국 상처는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아니라 그 사람을 계속 곁에 두기로 한 나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좋은 사람은 처음에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오래 버텨 보여야 알 수 있다. 한 가지 꼭 알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은 처음부터 눈에 띄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들은 당신을 쉽게 파고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친절하고 너무 빨리 다가오고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하고 너무 쉽게 내 편을 자처하는 사람. 오히려 이런 사람이 더 경계해야 할 대상일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은 조심스럽고 관계를 서두르지 않으며 당신의 리듬을 지켜보며 맞춰가는 사람입니다. 조심해야 할 사람의 1단계 신호. 말을 많이 주는 사람. 내가 다 해줄게. 넌 아무 걱정도 하지 마. 난 너랑은 진짜 다르니까. 이런 말 처음 들으면 기분 좋죠. 마치 누군가 내 삶을 책임져 줄 것 같고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된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말로 먼저 신뢰를 만드는 사람은 말로 가장 쉽게 신뢰를 깨뜨립니다. 진짜 괜찮은 사람은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행동엔 조급함이 없습니다. 조심해야 할 사람의 2단계 신호. 내 감정을 작게 만든다. 처음엔 다정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런 말이 자주 들립니다. 그 정도 가지고 왜 그래? 그건 네가 좀 과민하게 받아들인 거야. 그냥 장난인데 뭐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냐. 이런 말들은 당신의 감정을 비정상으로 만들고 결국 스스로조차 자신의 감정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내가 예민한 건가? 내가 이상한 건가? 내가 그냥 넘겼어야 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당신의 감정을 크고 작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럴 수도 있다는 말로 감정을 수용해 줍니다. 조심해야 할 사람의 3단계 신호. 갈등에서의 반응. 사람의 본 모습은 다툼에서 드러납니다. 당신이 실수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당신이 감정을 표현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당신이 거절했을 때 태도가 달라지는가? 이 세 가지 상황은 진짜 관계의 얼굴을 드러냅니다. 분노로 몰아붙이고 침묵으로 죄책감을 주고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돌리는 사람이라면 그건 정서적 지배의 전형입니다. 당신이 불편하다고 느낀 순간부터 그 사람은 더 이상 당신을 위한 사람이 아닙니다. 관계는 뽑는 게 아니라 거르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해. 나랑 맞는 사람을 잘 찾아야 해.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인생은 좋은 사람을 찾는 싸움이 아니라 나쁜 사람을 빨리 거르는 싸움입니다. 마치 물건 고르듯 이 사람은 괜찮아 보여 하고 들여오지 말고 조용히 천천히 관찰하며 이 사람은 아닌 것 같다는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당신 곁에 있다면 놓치지 마세요. 반대로 진짜 좋은 사람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수용해준다. 당신이 침묵할 때도 조용히 기다려준다. 거절당해도 인격을 흔들지 않는다. 조언보다 공감을 먼저 건넨다. 힘든 상황에서 침묵으로 곁을 지켜준다. 이런 사람은 처음엔 별로 특별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의 존재가 점점 안전지대가 되어갑니다. 당신이 힘들어질수록 말없이 괜찮아. 네가 힘든 걸 난 알아라고 눈빛으로 말해주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절대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건 인생에서 정말 귀한 선물입니다. 관계에도 리허설이 필요하다. 모든 관계를 바로 본공연으로 삼지 마세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겠지 하고 곧바로 마음을 열어버리지 마세요. 먼저 관찰하고 한두 번 테스트하고 서서히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이건 계산적인 게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누군가를 나의 사람으로 받아들이기 전엔 반드시 그 사람의 갈등 반응과 타인에 대한 태도를 확인해 보세요. 거기엔 절대 거짓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말. 상처는 사람에게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싶었던 그 기대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사람을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관계를 천천히 시작하며 불편한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 그리고
당신 곁에 머물 가치가 있는 사람을 제때 알아보고 소중히 여기는 것. 그렇게 당신의 관계는 점점 단단해질 겁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상처에 흔들리지 않게 될 거예요. 다섯 번째, 나쁜 사람인 줄 알면서도 못 끊는 이유. 나한테는 잘못한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왜 그 사람이 연락하면 또 마음이 흔들릴까요? 이 말, 의외로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합니다. 이미 수차례 상처받았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나에게 좋지 않다는 걸 너무도 잘 아는데도 그 사람이 먼저 사과하거나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 연락을 하면 또다시 문을 열게 됩니다. 그리움인지 외로움인지 미련인지 모를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오면서 그리고 다시 상처받습니다. 그때마다 스스로를 책망하죠. 왜 난 바보처럼 또 받아줬지? 그런데 당신은 절대 바보가 아닙니다. 그건 심리적 구조가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반응일 뿐이에요. 뇌는 익숙한 자극을 안전하다고 착각한다. 여기엔 과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뇌는 익숙한 사람, 익숙한 방식을 논리보다 먼저 안전하다고 인식합니다. 왜냐하면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말투를 쓰고 어떤 행동을 하며 어떤 방식으로 내 감정을 흔드는지 그 모든 것이 익숙하기에 불편하면서도 이상하게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쁜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도 무의식적으로 그 패턴 안에 안도감을 느끼게 됩니다. 상처 안에 과거의 나와의 연결이 숨어 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적 기억 복귀라고 부릅니다. 즉, 그 사람과의 관계가 과거에 내가 느꼈던 감정과 겹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갈망, 늘 외면당했던 슬픔, 사랑받고 싶은데 불안했던 감정, 그 사람이 자꾸 내 마음을 들쑤시는 이유는 그가 현재의 문제라기보다 내 안에 쌓여있던 과거의 감정 기억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끝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끊는 게 아니라 그 시절의 나를 끊는 것 같기 때문이죠. 사라질까봐가 아니라 잊혀질까봐 무서운 마음. 한 청취자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그 사람이 내 앞에서 사라지는 건 괜찮아요. 근데 내가 그 사람 기억 속에서 잊히는 게 무서워요. 이건 아주 중요한 통찰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 자체보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집착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있는 내 모습이 너무 소중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비록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관계였지만 그 안에서 나는 어떤 의미를 가졌고 내가 존재했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사라지는 건 내 존재 자체가 지워지는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관계는 중독처럼 작동할 수 있다. 정서적으로 사람은 도파민이라는 보상 호르몬에 강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칭찬과 무시, 관심과 외면, 애정과 냉담이 교차하는 관계에서는 뇌가 중독 반응을 일으킵니다. 좋았다가 나빴다가 가까웠다가 멀어졌다가 들어줬다가 외면했다가 그런 관계는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만들어내며 상대의 작은 관심 하나에 더 큰 희열을 느끼게 합니다. 이게 바로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으로 이어지죠. 그리고 우리는 그 작은 희망 때문에 또다시 그 관계로 돌아갑니다. 그 사람을 잊는 게 아니라 나를 다시 기억하는 연습.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사람을 끊는 방법이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그 사람 없이도 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감각을 되찾는 것입니다. 관계를 정리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였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 맞췄던 말투, 감췄던 감정, 포기했던 취향과 생활, 그 모든 걸 다시 꺼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 사람이 없을 때도 나는 괜찮았고 앞으로도 괜찮을 수 있다. 이별이 무서운 게 아니라 공허함이 무서운 것. 사실 사람은 이별 자체보다 그 뒤에 오는 공허함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싫지만 외롭긴 싫어서 계속 관계를 이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외로움은 채울 수 있는 감정이지만 상처는 계속되면 회복 불가능한 상처가 됩니다. 그리고 외로움은 좋은 사람 곁에서 단 몇 달 만에 사라지지만 잘못된 사람과의 관계는 당신의 자존감에 수년간 깊은 금을 남깁니다. 무서운 건 지금의 외로움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를 잃어가는 감정입니다. 잘 끊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사람과 끝까지 버텼어야 했다. 노력하면 관계는 달라진다.
모든 사람은 변할 수 있다. 하지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변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관계 안에서 내가 변해가는 방식입니다. 만약 점점 작아지고 말을 아끼고 내 감정을 스스로 눌러야만 유지되는 관계라면 그건 노력의 대상이 아니라 떠나야 할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사람을 끊는 일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회복하는 시작입니다. 끊지 못하는 관계는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나를 놓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다시 나를 되찾는 연습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 사람 없이도 나는 괜찮고 나는 온전할 수 있다. 그 믿음을 품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상처 주는 사람 곁에 머물러야 할 이유를 잃게 될 거예요. 여섯 번째, 기대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을까? 그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또 서운하더라고요. 관계에서 상처는 실망에서 오고 실망은 대부분 기대에서 비롯됩니다. 이번엔 다를 줄 알았어. 이번엔 이해해 줄 줄 알았는데 적어도 그 정도는 해줄 거라고 믿었는데 그리고 그 기대가 무너질 때 우리는 버림받은 느낌에 사로잡히죠.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사람을 사랑하면서도 기대하지 않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방식부터 조금 바꿔야 합니다. 기대는 사랑의 필수 조건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대 없는 관계가 무슨 의미가 있죠? 서로 기대고 채워주는 게 사랑 아니에요? 하지만 그건 의존에 가까운 사랑입니다. 진짜 건강한 사랑은 나도 나고 너도 너라는 독립성 위에 세워집니다. 내가 기대하지 않더라도 상대가 주는 것을 감사하게 받고 주지 않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무너지지 않는 상태. 그건 차갑고 무심한 게 아니라 관계에 자유를 부여하는 따뜻한 방식입니다. 사람은 채워주는 존재가 아니라 옆에 있는 존재다. 우리는 종종 사람을 내 마음속 빈칸을 채워주는 존재로 착각합니다. 이 사람이 내 불안을 달래줄 거야. 이 사람이 내 외로움을 없애줄 거야. 이 사람만 있으면 나는 괜찮을 거야. 하지만 그렇게 시작된 사랑은 상대가 줄 수 없을 때 당연히 무너지게 됩니다. 사람은 결핍을 메우는 도구가 아니라 결핍을 함께 느끼되 견딜 수 있게 해주는 존재여야 합니다. 옆에 있어줄 뿐 내 안을 대신 채워줄 수는 없어요. 그건 나만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너는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해라는 말의 함정. 이 말은 겉보기엔 낭만적입니다. 하지만 아주 위험한 말이기도 하죠. 왜냐면 그 말 속엔 무언의 요구와 책임 전가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 기분이 나쁜 건 너 때문이야. 내가 외로운 건 네가 부족해서야. 내 상처는 네가 낫게 해줘야 해. 이런 생각은 상대를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감정의 해결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고선 상대가 기대만큼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실망하고 그 실망이 쌓이면 결국 분노하게 되죠. 사랑은 상대를 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도 내가 스스로 괜찮은 상태에서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기대하지 않는다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가 생깁니다. 기대하지 않는다는 건 그냥 아무런 감정도 없애고 무기력해지라는 뜻인가요? 전혀 아닙니다. 기대하지 않는다는 건 내가 원하는 건 말하되 그 결과에 상처받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나는 이런 방식이 좋아. 난 이렇게 표현해주면 고마워. 이럴 땐 내 감정이 이렇게 움직여. 이런 걸 말할 수 있으면서도 상대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나를 부정하거나 가치 없게 여기지 않는 태도. 그게 바로 건강한 기대 없는 사랑입니다. 사랑을 줄수록 작아지는 사람, vs 사랑을 줄수록 단단해지는 사람. 여기 아주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할수록 자꾸 작아지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말을 아끼게 되고 기대를 접게 되고 눈치를 보게 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버텨내는 관계입니다. 반대로 사랑을 줄수록 내가 더 단단해지고 더 평온해지고 내 모습이 더 뚜렷해지는 사람이라면 그건 기대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랑입니다. 기대 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를 애틋하게 아끼지만 그 사람에게 자기 삶을 맡기지 않습니다. 내가 행복한 건 내 선택에서 비롯된다는 걸 알고 내가 아픈 건 누군가 때문이 아니라 내 감정의 흐름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 사람이 나를 떠난다 해도 나는 여전히 괜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상처받을 일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왜냐면 상대가 어떻게 하든 내 내면의 평화를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를 좋아하지만 네가 날 완성시킬 필요는 없어. 이 말이 관계에서 가장 성숙한 고백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누구도 누구의 완성품이 아니고 누구의 책임도 아니며 누구의 기대 속에서 살아갈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서로 다르게 살아온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사랑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기대가 아니라 관찰과 이해가 쌓일 때 관계는 비로소 상처 없는 관계로 변해갑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기대하지 않는다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더 성숙하고 더 깊은 방식으로 사랑하겠다는 선택입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기 위해 우리는 이제 기대 대신 존중을, 의존 대신 동행을, 소유 대신 관찰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사랑하면서도 지치지 않고 애쓰지 않아도 편안한 관계를 만들 수 있게 될 겁니다. 일곱 번째, 사람에게 무너졌을 때 다시 일어서는 방법. 진짜 안 그러려고 했어요. 이젠 사람에게 기대도 안 하고 조심하려고도 했는데 왜 또 이렇게 무너진 걸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감정으로는 늘 예외가 생기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 마음이 아프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전에 왜 나는 또 무너졌을까를 자책합니다. 그게 제일 먼저 잘못된 출발입니다. 무너졌다는 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그 관계에 진심이었다는 증거입니다. 슬픔은 부끄러운 감정이 아니다. 관계에서 상처받은 직후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감정을 숨기려 합니다. 별일 아니야. 금방 잊을 거야. 나는 이런 거에 무너지지 않아. 하지만 감정을 억누를수록 그건 형태를 바꿔서 나타납니다. 무기력으로, 공허함으로, 때론 분노로. 상처에서 회복하는 첫 번째 단계는 나는 지금 아프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감정보다 그 한마디가 더 큰 회복의 시작이 됩니다. 무너진 자존감은 생각보다 오래 남는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무서운 이유는 관계가 끝나서가 아니라 그 관계가 내 안의 자존감을 흔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족했나? 내가 잘못한 게 많았나? 내가 좀 더 맞춰줬으면 괜찮았을까? 이런 생각은 관계를 정리한 후에도 오래도록 머릿속을 떠나지 않죠. 그리고 그때부터 다시는 사람에게 마음 주지 말아야지라는 고립된 결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건 방어가 아니라 회피입니다. 상처는 단절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회복은 새로운 경험으로 다시 덮어야 합니다. 나를 일으키는 건 누군가의 위로가 아니라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 힘들 땐 위로가 필요하죠. 하지만 진짜 회복은 타인의 위로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다루는가에서 시작됩니다. 상처받은 날, 당신은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건네셨나요? 역시 나는 이런 인간관계에 안 어울려. 내가 또 멍청했지 뭐. 그냥 조용히 살아야지. 다 싫어. 이런 말은 위로가 아닙니다. 두 번 상처 주는 말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럴 수도 있어. 그만큼 마음을 줬던 거니까. 나는 지금 힘들 뿐이지 잘못한 게 아니야. 지금은 아파도 이 아픔이 나를 더 정직하게 만들 거야. 그 말이 당신을 다시 일으킵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사람에게 회복된다. 이 말 모순 같죠? 하지만 진실입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았다고 모든 인간관계를 거부하면 그 사람 한 명에게 내 인생 전체를 넘기는 셈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을 의심하게 되는 건 가장 불공평한 자책입니다. 물론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조금씩 마음을 여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부터 다 털어놓지 않아도 돼요. 그냥 누군가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거나 나도 그런 적 있어요 라고 한 문장 내뱉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 작은 연결이 사람에 대한 신뢰를 되찾는 첫걸음이 됩니다. 당신은 원래부터 괜찮은 사람이었다. 상처받은 후 가장 많이 왜곡되는 감정은 자존감입니다. 그 사람의 말투, 그 사람의 평가, 그 사람의 무시가 마치 내 본질인 것처럼 벗씌워지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사람은 누군가의 시선 속에서 영원히 왜곡될 만큼 가벼운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이 보여주지 않았을 뿐이지 그동안 잘했던 것들, 묵묵히 지켜온 태도, 스스로 감당해온 수많은 순간들, 그 모든 것들이 당신을 충분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상처는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더 단단하게 만드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로하는 내가 되어야 합니다. 언젠가 이런 문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다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을 땐 내가 내 어깨를 토닥여야 한다. 이 말처럼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누군가가 알아주는 일이 아니라 내가 나를 인정해주는 일입니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너 진짜 열심히 견뎌냈어. 이 말이 당신의 깊은 내면 어딘가에 새로운 바닥을 만들어줄 겁니다. 그리고 그 바닥은 다시 삶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사람 때문에 무너졌다면 사람을 통해 다시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 시작은 누구보다도 당신이 당신의 편이 되어주는 순간입니다. 자꾸 생각나고 자꾸 자책하게 되고 자꾸 무기력해져도 괜찮습니다. 그 모든 감정은 회복을 향해 가는 당연하고 필요한 과정일 뿐이니까요. 당신은 지금 아프면서도 잘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덟 번째,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연습. 그 말 계속 마음에 남더라고요. 야, 너 그런 성격이면 회사 생활 힘들겠다. 그걸 왜 그렇게밖에 생각 못해? 그래서 넌 안 되는 거야.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누구에게서 나왔느냐? 그 사람이 내가 인정받고 싶었던 사람인지,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떤 마음 상태였는지, 그 모든 조건이 겹치면 그저 스쳐 지나간 한마디가 오래, 아주 오래 내 안에 남아 나라는 사람의 정의를 바꾸기도 하죠. 그게 바로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는 삶의 시작입니다. 평가받는 삶은 끝이 없다. 학교에선 점수를 매기고, 회사에선 실적으로 판단받고, SNS에선 좋아요 수로 존재감을 증명하죠. 이런 사회에 살다 보면 평가받지 않는 나는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을 때 혹시 내가 잘못된 건 아닐까? 내가 뭔가 부족한 사람이라서 무시당하는 걸까? 그런 생각이 꼬리를 물고 내 마음은 점점 타인의 기준이라는 늪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나는 내가 아닌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진 사람이 되어버리죠. 그 사람은 당신을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은 아플 수도 있지만 사실입니다. 당신을 함부로 평가한 그 사람은 사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당신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는지, 어떤 상처를 딛고 지금 이 자리에 섰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견디고 있는지 그 어떤 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저 자기 기준, 자기 가치관, 자기 피로감과 자기 감정으로 당신을 판단했을 뿐이죠. 그 사람의 말은 당신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의 한계를 드러낸 말입니다. 타인의 시선이 거울이 되지 않게 하라. 자신감이 떨어질수록 우리는 남의 말에 더 민감해집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를 정의하지 못할 때 타인의 평가가 나의 거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거울은 형편없고 깨져 있고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 거울에 내 모습을 비춰보다 보면 진짜 나의 얼굴은 점점 흐릿해지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내 안의 거울을 다시 닦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거울엔 내가 했던 노력, 내가 버텨낸 시간, 내가 감당해낸 감정들이 정직하게 반영되어야 합니다. 칭찬에도 휘둘리지 않는 연습. 이건 좀 의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욕에는 민감하지만 사실 칭찬에도 똑같이 휘둘릴 수 있습니다. 넌 진짜 대단해. 넌 다 잘하잖아. 넌 착하니까 그럴 줄 알았어. 이 말들이 좋게 들리지만 그 이미지에 부응해야 한다는 무의식적 압박을 줍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에서 벗어났을 때 내가 뭔가 잘못된 게 아닐까라는 자책을 하게 만들죠. 진짜 자유로운 사람은 욕도 칭찬도 그냥 말일 뿐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타인의 시선보다 중요한 단 하나. 나의 시선. 이 말을 자주 되뇌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아무리 많은 사람이 나를 칭찬해도 내가 스스로를 인정하지 못하면 그 말은 공허하게 흩어집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비난해도 내가 내 삶을 알고 있다면 그 말은 먼지처럼 털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매일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나에게 부끄럽지 않았는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선택을 했는가? 내가 나를 이해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당신을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롭게 만드는 기준이 됩니다. 시선은 통제할 수 없지만 해석은 바꿀 수 있다. 이 세상 누구도 나를 어떻게 볼지, 무슨 말을 할지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온전히 내 선택입니다.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저 사람은 나를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나는 나를 다르게 볼 수 있다. 그게 상처를 막아내는
심리적 방어막이 됩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은 결국 아무에게도 중요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 눈치 빠른 사람, 우리는 그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너무 많은 걸 포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사람들은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에게 맞춰주는 사람은 자기 색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아닌 내게 중요한 사람에게 진심인 사람이 되세요. 그게 상처받지 않는 가장 정확한 중심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먼저 내 말에 힘을 실어야 합니다.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안다. 나는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 나는 그들의 평가에 갇히지 않는다. 이 세 문장은 어떤 말보다 당신을 보호해주는 방패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방패가 점점 더 강해질수록 당신은 타인의 시선 속에서가 아니라 당신의 중심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아홉 번째, 싫은 사람과 적당히 거리 두는 기술. 꼭 누군가를 미워하는 내가 나쁜 사람 같아요. 하지만 아닙니다. 사람을 싫어하는 감정은 잘못이 아니라 감각입니다. 그 사람이 말을 자주 끊을 때, 뒤에서 험담을 일삼을 때, 무례한 농담으로 나를 당황하게 만들 때, 그럴 때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그냥 넘어가야 하는 걸까? 스스로를 탓하며 감정을 억누르게 되죠. 하지만 그렇게 억누른 감정은 더 크게, 더 거칠게 터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은 사람을 무시하거나 피하는 게 아니라 적당한 거리에서 내 안의 평온을 유지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감정을 억제하지 말고 관리하라. 불편한 사람이 있을 때 가장 흔한 실수는 감정을 눌러두는 겁니다. 이 정도는 참아야지. 사회생활인데 뭐 어쩌겠어. 나만 이상하게 보이면 안 돼. 하지만 감정은 압력솥처럼 억누를수록 더 강한 방식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그건 전혀 원치 않았던 타이밍에 나를 곤란하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는 참는 대신 감정을 인식하고 분리해내야 합니다. 저 사람이 불편하긴 하지만 그건 내 감정이지 내 인격은 아니다. 저 사람의 말에 불쾌했지만 내 존재 전체가 흔들릴 필요는 없다. 이렇게 내 안의 감정을 구별해서 바라보는 습관이 나를 무너지지 않게 보호해줍니다. 심리적 거리두기는 마음 안에서 먼저 시작된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죠. 내가 그 사람한테 너무 마음을 줬나 봐요. 괜히 그 말에 상처받았어요. 왜 자꾸 저 사람이 신경 쓰일까요? 그건 곧 심리적 거리가 너무 가까워졌다는 뜻입니다. 관계란 물리적 거리보다 심리적 거리에서 상처가 결정됩니다. 같은 말도 가까운 사람에게 들으면 깊은 상처가 되고 심리적으로 멀어져 있으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소음이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만든 심리적 거리를 다시 세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감정 차단 대화법. 불편한 사람과 억지로 맞대응하지 않고 거리를 두는 가장 실용적인 방법은 감정을 주지 않는 응답법입니다. 예를 들어, 아, 그래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이런 말들은 싸움을 만들지도 않고 동의하지도 않으며 상대의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방식입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건 감정적 반응입니다. 당신이 흥분하고 정색하고 입장을 밝히고 설명하고 변명하고 그런 감정의 참여를 유도하죠. 하지만 당신이 감정을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느 순간 흥미를 잃습니다. 저 사람은 건드려도 반응이 없네. 이게 바로 적당한 거리가 만들어지는 순간입니다. 대화를 끊지 말고 단순화하라. 불편한 사람을 피하다 보면 아예 말을 안 하거나 무시하게 되죠. 하지만 그런 대응은 오히려 당신을 예민한 사람, 태도 안 좋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끊지 않되 깊게 가지 않는 대화 방식입니다. 점심 드셨어요? 오늘 날씨 좋네요. 이 일은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죠. 이렇게 기계적이고 무색무취한 대화를 유지하세요. 감정도, 의견도, 논쟁도 섞지 않는 대화. 그것이야말로 불편한 사람과 어색하지 않게 거리를 유지하는 가장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 것. 가장 많이 상처받는 순간은 바로 저 사람이 좀만 달라졌으면 하고 기대했을 때입니다. 그 기대가 깨지는 순간 우리는 실망하고 그 실망이 반복되면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바뀌지 않을 사람은 처음부터 바꾸려 하지 말 것. 그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 사람의 영향력이
내 일상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 즉 개입의 차단입니다. 업무만 공유하고 필요한 말만 하고 그 외엔 공감도, 판단도, 평가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상대가 당신을 감정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싫은 사람에게 너무 많은 에너지를 주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당신에게 늘 무례한 말투를 쓰고 당신의 의견을 깎아내리고 조금만 친절을 보여줘도 선을 넘습니다. 그런 사람은 당신이 어떤 감정을 주느냐로 자신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반응하면 그 사람은 살아난다고 느끼고 당신이 무시하면 자기 존재감이 사라진다고 느끼죠. 그러니 당신은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지금 이 사람에게 내 감정을 빌려주고 있는가? 이 반응이 내 하루를 망치게 두어도 되는가? 그 순간 당신은 감정의 끈을 놓고 스스로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불편한 사람을 피해 숨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나를 흔들지 않게 만드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술은 차가움에서가 아니라 단단한 기준과 평온한 거리감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당신은 사람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법을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당신이 앞으로 마주칠 모든 불편한 사람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당신 자신을 지켜내길 바랍니다. 10번째, 사람을 다시 믿는다는 것의 의미. 이젠 누구도 못 믿겠어요. 이 말은 상처받은 사람들이 가장 자주 꺼내는 말입니다. 사실 그 말은 진짜로 모든 사람을 불신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나는 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아요. 라는 뜻에 가깝죠. 그만큼 믿었다는 거고, 그만큼 기대했고, 그만큼 애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믿음을 잃은 선언이 아니라 믿음을 다시 시작할 용기가 필요하다는 고백입니다. 사람을 믿는다는 건 안전을 보장받는 게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믿는다는 건 그 사람이 나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라고요. 하지만 사실 우리는 누구도 완벽히 실망시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믿음은 나는 너에게 실망할 가능성까지 받아들이겠다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과 함께하겠다는 마음의 계약입니다. 안전한 믿음은 없습니다. 다만 성숙한 믿음이 있을 뿐입니다. 믿음이 깊어질수록 불안도 함께 깊어진다. 이것도 진실입니다. 누군가를 깊이 믿게 되면 오히려 마음은 더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왜냐면 내가 건넨 진심이 너무 소중해서 그게 깨질까봐 더 예민해지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출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과 불안은 서로를 동반합니다. 불안이 전혀 없는 관계는 아예 무관심한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불안을 감정적으로 흔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 불안을 알아채고 같이 다루려는 사람이 곁에 있는지입니다. 믿음은 조건이 아니라 시간의 축적이다. 그 사람 믿어도 될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질문에 대한 유일한 답은 시간이 알려줄 거예요. 입니다. 믿음은 말 한마디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반복된 행동, 일관된 태도, 작은 약속을 지키는 모습 속에서 조금씩 아주 천천히 쌓여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지날 때까지 우리는 상대뿐 아니라 나 자신도 같이 관찰해야 합니다. 내가 왜 그 사람을 믿고 싶은지, 어떤 기대가 있는지, 혹시 그 믿음에 의존하려는 건 아닌지, 그걸 들여다볼 수 있어야 건강한 믿음이 가능합니다. 믿는다는 건 기대 대신 존중을 보내는 일. 기대는 자주 실망으로 돌아옵니다. 당연히 해줄 줄 알았는데, 이럴 줄 몰랐는데, 설마 저런 반응일 줄은. 하지만 존중은 다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이 그 사람의 몫임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면 실망도 줄어들고 관계 안에서의 긴장도 줄어들죠. 믿음은 그 사람을 내 방식대로 움직이게 하려는 힘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방식을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진짜 믿음은 상대가 아니라 내 선택을 믿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놓치는 진실이 있습니다. 믿음은 상대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믿기로 한 내 선택에 대한 책임입니다. 내가 판단했고, 내가 선택했고, 내가 받아들였다는 것. 그걸 인정하면 상처받더라도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한 선택에 대한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사람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을 통해 성장합니다. 믿음을 줘도 괜찮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대하는 사람인가? 내가 감정을 표현했을 때 받아주는 사람, 내 침묵 속에서도 기다려주는 사람, 내가 무너졌을 때도 내 편을 지켜주는 사람, 가끔은 다퉈도 결국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음을 열고 믿어도 괜찮습니다. 믿음을 받는 사람은 그 무게를 느낄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사람을 믿는다는 건 완벽한 신뢰를 약속받는 일이 아니라 불완전함을 안고도 함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누군가를 믿고 실망하고 다시 회복하고 그걸 반복하면서 우리는 조금 더 단단해지고 조금 더 유연해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거친 믿음만이 진짜 관계의 뿌리가 됩니다. 이제 당신은 상처를 피해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다루고 이겨내고 다시 연결할 줄 아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사람 때문에 무너졌던 당신이 사람 덕분에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 그 믿음을 잃지 마세요.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이 그 믿음을 향한 여정이었으니까요.